기원전 1세기 차가운 대륙의 바람 속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피어난 위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닌 하늘이 직접 선택하고 대지에 강림시킨 진정한 영웅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개척한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늘의 후예이자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할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입니다. 그의 이름 주몽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는 부여의 고어에서 유래했듯 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신궁이자 천명을 이룰 위대한 존재였음을 역력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몽의 이야기는 범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로운 탄생 설화로 시작됩니다. 부여의 금화왕이 우발수에서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하늘의 아들 해모스와의 만남으로 신성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햇살이 유화 부인을 따라다니며 비출 때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에게 내려진 위대한 운명을 알리는 천기였으며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햇살의 기운으로 유화 부인은 아기를 잉태했고 이윽고 이 세상에 거대한 알 하나를 낳게 됩니다. 금화왕은 불길하게 여겨 알을 버리려 했으나 짐승들과 새들마저도 이 알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경외롭게 보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수들이 알을 피해가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자신의 깃털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주몽의 탄생을 예비하는 첫 번째 증언이었으며 주몽은 이 세상의 거대한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마침내 알에서 태어난 한 사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동북아시아를 호령할 위대한 국가 고구려를 세운 영웅 주몽입니다. 주몽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함을 거부하는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활솜씨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였고 그의 지혜와 용맹함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은 금화왕의 아들들, 특히 대소를 비롯한 부여의 왕자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소 왕자는 주몽의 재능이 우연임을 증명하고자 공개적인 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주몽 움직이는 표적 7개를 연속으로 꿰뚫어보라. 이것을 해낸다면 신궁으로 인정하겠다. 대소는 표적을 모두 가늘고 얇은 실에 매달아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게 했으나 주몽은 활을 쏘기 직전 표적들이 가장 조용히 멈추는 바람의 빈틈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주몽은 첫 번째 표적을 맞추는 대신 그 표적을 매단 실의 가장 가는 부분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이 끊어지자 나머지 6표적은 순식간에 엉켜 하나의 뭉텅이가 되었고 주몽은 단 한 발의 화살로 그 뭉텅이를 정확히 관통하며 단 한 발로 7을 꿰뚫었으니 이는 신궁의 영역을 넘어선 지략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순간 부여 왕자들은 주몽의 활이 아닌 머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끊임없이 음해했고 대소 왕자는 급기야 금화왕에게 주몽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그를 살려두면 필연코 부여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금화왕은 결국 왕자들의 빗발치는 압박에 못 이겨 주몽에게 목장에서 말을 돌보라는 천대받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몽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련을 딛고 더욱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주몽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몽은 왕자들의 비열한 의도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화 부인의 깊은 지혜와 조언을 통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밤이 깊어지면 유화 부인이 몰래 목장을 찾아와 주몽에게 속삭였습니다. 유화 부인은 목장의 말들 중 가장 힘세고 날렵한 말을 고른 후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초라하고 약하게 보이게 하고 반대로 힘없고 둔한 말에게는 잘 먹여 살찌우라는 기발한 지시를 내립니다. 주몽은 이 모든 지시를 철저히 이행했고 덕분에 가장 명많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사냥을 위해 목장을 찾은 금화왕은
주몽에게 가장 좋은 말을 고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소왕자는 주몽이 분명 살이 찐 둔한 말을 고를 것이라 확신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주몽은 태연하게 가장 힘없어 보이던 말, 바로 그가 미리 굶겨두었던 초라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주몽이 가장 훌륭한 준말을 선택하기 직전 다른 말들은 힘없이 누워있거나 흙을 밟고 있을 때 주몽이 일부러 먹이를 줄여 쇠약해 보이게 만든 그 준마는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듯 주몽을 향해 말똥말똥한 눈빛을 보냈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몽은 이 영민한 눈물을 보고 속으로 내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 이 목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너의 지혜를 믿는다. 라고 맹세하며 초라해 보였던 그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는 듯 했으나 그 속에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적들의 눈을 속이고 훗날 위대한 탈출을 감행하기 위한 우리 민족 특유의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적 해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난 밤 그의 뒤에는 금화왕의 잔혹한 추격대가 그림자처럼 붙었습니다. 주몽의 신궁으로서의 능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추격대장 호문이 알지 못했던 것은 주몽이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천재적인 심리 전략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몽의 전략적 통찰은 상대방의 예측 가능한 사고방식을 역이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몽이 던진 첫 번째 기만술은 예측 가능한 도주 경로였습니다. 추격대장은 당연히 주몽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 즉 산악지대의 고갯길을 선택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고 의도적으로 가장 멀고 험한 계곡지대의 물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호문 대장은 주몽의 발자국이 물에 사라진 것을 보자 분노에 휩싸여 칼을 뽑아 바위를 찍었습니다. 역시 주몽은 활이 아닌 머리를 쓰는 자다. 물길은 발자국을 지우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추격대의 속도를 결정적으로 늦추는 로지스틱스 군수 함정이었습니다. 군수 체계의 붕괴를 노린 주몽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호문 대장은 다음날 아침 주몽의 발자국을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에 휩싸였지만 주몽이 신궁임을 이용한 더 치명적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여 추격대의 긴장과 주몽의 심리전이 격화됩니다. 주몽은 밤새 추격대가 반드시 쉬어갈 만한 지점에 도착했고 그곳에 활 시위를 팽팽히 당겨 화살로 꿰뚫은 호랑이 가죽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호문 대장의 선봉부대는 그 핏자국 선명한 가죽 앞에서 감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병사는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호문 대장은 이 핏자국이 선명한 호랑이 가죽 앞에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주몽이 여기에 있다는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예상 범위 밖에 있으며 이 활은 언제든지 너희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다. 두려워하라. 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호문 대장은 이 핏자국이 신궁의 밤샘 추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경고임을 직감하고 감히 어둠 속에서 주몽을 뒤쫓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몽은 바로 이 부여 군대의 공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주몽은 신의 가호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자신의 명성을 무기로 활용하는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몽의 첫 번째 천재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은 천명과 현실 전략을 결합하는 주몽만의 독특한 통치 철학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략 대결의 정점에서 거대한 강, 엄수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추격대가 다시 턱 밑까지 쫓아왔고 그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 주몽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 하백의 외손이니 나를 위해 이 강의 다리를 놓아주소서. 또 주몽과 일행이 강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절벽 위로 호문 대장의 전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몽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가우가 내려왔고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놓았습니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자마자 추격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기적의 다리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호문 대장은 절벽 위에서 강물로 녹아 사라지는 마지막 비늘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 기적은 단순히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몽은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을 쫓는 부여의 군대와 새로운 백성들에게 나는 부여의 왕자가 아닌 하늘이 직접 선택한 천손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도강은 고구려 건국의 정통성을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주몽은 이를 통해 자신의 혈통적 우월성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우 아래 위기를 넘긴 주몽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신화가 아닌 현실적인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이 협보 3명의 충신입니다. 이 3명을 포섭하는 과정은 주몽이 단순히 무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능력을 최적화하는 위대한 리더였음을 증명합니다. 오이는 본래 부여 국경 지대의 떠돌이 사냥꾼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으나 주몽이 그에게 힘은 언젠가 꺾인다. 현명함은 식량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며 그것이 곧 끊어지지 않는 강인함이다. 라고 설파하자 주몽의 비전의 깊이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이는 단순히 무력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주몽의 곁에서 전략과 지략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협보는 북쪽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최고의 역전사였지만 주몽이 활과 칼이 아닌 지도와 함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자 자신의 무력이 지략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고 무력과 국방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고구려군의 훈련과 전술 운용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고구려 군사력의 실질적인 뼈대를 구축했습니다. 마리는 주몽 일행의 군수품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으며 주몽이 우리의 굶주림은 백성들의 신뢰라는 최고의 식량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설득하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먼저 획득하는 주몽의 리더십에 감복하여 군수 및 보급 로지스틱스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참을 책임져 고구려군이 장기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몽은 이세 충신을 포섭함으로써 지략의 무력 협보, 군수말이라는 고대 최고의 완벽한 야전 사령부를 완성했습니다. 주몽 일행은 마침내 숙명적인 땅 졸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대였지만 넓은 평야가 공존하여 방어와 생존에 모두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주몽은 이곳이 대제국 고구려의 요람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몽의 첫 번째 명령은 궁궐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기슭에 거대한 창고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앞에 백성들을 위한 활터를 넓게 만들어라. 주몽에게 궁궐은 당장의 위험을 상징했지만 창고는 백성의 생존을, 활터는 국가의 국방을 상징했습니다. 주몽은 창고 경제 안정, 활터 국방 통합, 궁궐 정치 통합이라는 철저한 순서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백 년간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시스템의 시초였으며 주몽을 시대를 초월한 행정사령관이자 건축가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몽은 비르국 왕 송양을 굴복시킨 후 이제 실질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 권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협보가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활터 시스템을 통해 단군과 기마술에 특화된 최강의 기동 타격대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마대는 고구려의 상징이자 영토 확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주몽의 초기 정복 전쟁은 철저히 계산된 현실 전략으로 피어난 다물 정신의 증명입니다. 다물이란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는다는 고조선, 유민의 염원이 담긴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고구려가 단순한 신생국이 아니라 옛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한 역사적 주체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몽은 행인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 자원이 풍부한 행인국을 정복하기 위해 주몽은 전강석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협보가 이끄는 선봉대는 오이가 찾아낸 산악지대의 은밀한 새길을 따라 밤낮 없이 강행군을 감행했습니다. 주몽은 행인군 왕이 예상치 못한 산악지대의 새길을 따라 주력 부대를 강행군시켜 국경 요새가 아닌 행인국의 수도를 직접 노리는 참수, 작전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를 감행했습니다. 이 기동 전술은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행인국 정복은 불패의 고구려군이 천재적 기동력을 통해 획득한 첫 번째 실질적인 승리였습니다. 행인국 왕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고 저들이 어떻게 여기에? 라며 절규하는 장면은 고구려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주몽이 현대 전쟁 이론의 핵심인 기동전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이미 꿰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진 푸국저 정복은 해상 보급로와 소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주몽은 무력 대신 전략적 무력, 시위와 선진 문물의 제공이라는 투트랙 투 마이너스 트랙 외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고구려 기마대의 압도적인 무장을 보여주면서도 푸국저 왕에게 철제 농기구와 선진 기술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푸국저 왕은 주몽이 보낸 철제 농기구의 품질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강인함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에 복속하는 것이 전쟁보다 훨씬 이득이다라는 냉철한 경제적 판단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몽은 이 승리로 고구려의 해상 보급로와 소금 자원을 영구히 확보하며 대제국의 경제적 초석을 완성했습니다. 주몽의 전략은 피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실리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창고 시스템은 기근이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주변 부족들의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몽이 설계한 생존을 통한 경제 패권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부터 이어받은 선진 제철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부족들에게 철제 농기구를 공급하는 대신 그들이 가진 원자재 목재, 가죽과 특산물 소금, 희귀 광물을 요구했습니다. 주몽의 교역 사절단은 마리가 지휘하는 경제 스파이였으며 이들은 교역을 명분으로 상대 부족의 군사력과 내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사적 충돌 없이도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마리가 심은 첩자는 상대 부족의 식량 창고 크기와 수비군의 동선까지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주몽은 철기 기술을 자원과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경제 엔진으로 사용하여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기술 및 경제 허브로 빠르게 변모시켰습니다. 행인국과 부국저 외에도 주몽은 동해와 개마국 등 주변의 강력한 부족들을 순식간에 복속시키며 고구려의 영역을 동쪽과 북쪽으로 확장했습니다. 주몽의 전쟁은 속도와 지형 활용 능력에 대한 완벽한 교본이었습니다. 대동해 전쟁에서 주몽은 산악 기동전을 극대화했습니다. 협보가 파악한 산맥의 은밀한 새길을 따라 경량화된 기마대를 급습시켜 동해군의 방어선 측면을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동해군은 고구려군이 정면 승부를 걸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계곡의 좁은 목에 매복했지만 고구려 기마대는 동해군이 예상하는 주력 경로를 피해 동해의 심장부를 들이쳤습니다. 이 전술은 힘을 쓰지 않고 적의 핵심을 마비시키는 최소 희생, 최대 효과를 노린 주몽 특유의 전략이었습니다. 대동해 전쟁은 고구려가 기마, 민족의 장점을 산악 지형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체적인 기동 전술을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개마국 전쟁에서는 오이를 시켜 개마국으로 향하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개마국은 견고한 성벽과 충분한 물자, 피축량을 자랑하여
장기간의 농성전에 대비했지만 주몽은 수성 전략의 핵심이 물자와 사기에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오이는 개마국의 군사들이 반드시 목격할 수 있는 지점에 가짜 고구려 보급대를 배치하고 마치 고구려군이 풍부한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오이의 첩자는 개마국 정보원에게 이 보급대에는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특별한 보존 식량이 가득하다고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실제로는 빈 수레나 돌멩이를 싣고 이동하는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개마국의 지배층은 이 풍부한 고구려 보급대를 보고 고구려와의 전쟁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결국 아군이 먼저 굶주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몽은 소규모 정예 부대를 동원하여 개마국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주요 통로에 고립된 개마국 정찰대를 섬멸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개마국은 내부적으로 물자, 부족의 공포와 외부 정찰대의 전멸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주몽의 대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대개마국 전쟁은 주몽의 무력보다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심리전과 병참 선보급로 차단의 중요성을 이해한 고대 전략 전술의 대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주몽의 군사 철학은 최소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지략과 기동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병력을 소모시키기보다 항복을 유도하고 그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고구려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병사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주몽은 전쟁 후에도 항복한 부족의 지배층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고구려의 시스템 철기, 곡물, 국방을 받아들이는 촉건으로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한 정복 국가가 아닌 선진 문명을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명 제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몽은 북쪽의 부여와 남쪽의 거대한 한나라라는 두 강대국의 견제를 고도로 계산된 외교술로 돌파했습니다. 부여에 대해서는 막대한 양의 황금과 예의 바른 서신을 통해 우리는 당신보다 부유하고 강하지만 당신에게 예를 갖춥니다 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부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고구려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세력임을 과시하는 외교적 기만술이었습니다. 주몽은 부여와의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천손임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하여 부여 왕실의 정통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나라에 대해서는 철기와 산악 특산물을 미끼로 삼아 안전한 교역소를 설치하고 한나라 상인들에게 관세 혜택을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면 당신들의 이득이 끊어진다는 경제적 협박을 가했습니다. 주몽의 외교술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삼으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명분을 활용하여 강대국들의 무력을 봉쇄하는 평화 공세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건국 초기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주몽이 보여준 외교적 균형 감각은 그의 탁월한 통치 능력을 방증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주변 부족을 무력과 경제력으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그의 신화적 배경은 국가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몽의 건국 신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초기 단계에서 다물 정신을 통해 고조선 유민들을 통합하는 성장 단계, 그리고 고구려 왕들을 중국 황제보다 우월한 천손의 지배자로 격상시키는 패권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한족의 문명 질서를 거부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자주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정점에는 바로 삼조고라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상징이 있었습니다. 삼조고는 태양 안에 살며 다리가 세 개인 상서로운 까마귀로 고구려 왕실은 삼조고를 통해 태양 주몽의 후예라는 공식을 완성하여 신성성을 독점했습니다. 삼조고의 세 다리는 하늘, 땅, 사람을 통합하는 완벽한 균형을 의미하며 고구려 제국은 이 균형 위에 세워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고구려가 삼조고를 내세운 것은 우리는 중국의 황제가 아닌 태양 자체를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문화적 패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한 군사 국가를 넘어선 문화 제국이었음을 상징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영웅적인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그의 아내의 시부인과 아들 유리는 여전히 부여의 억압적인 환경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몽은 그들에게 칠검의 파편이라는 천명의 증표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가를 계승,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드라마였습니다. 주몽이 떠난 후 부여의 왕자들은 유아 부인과 유리를 인질로 삼아 주몽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아 부인은 이 위기를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유아 부인은 금화왕에게 내 아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 간 것이니 그 뜻을 막는다면 왕실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대소왕자가 내 아들이 천손이라면 왜 우리 발밑에서 아들을 키우는가? 라며 윽박지를 때도 유아 부인은 때를 기다리는 풀포기가 땅의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다며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몽의 어머니로서 부여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과 동정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화왕은 유아 부인을 함부로 대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이는 곧 부여 왕실의 정통성에 금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부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주몽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후원이었으며 부여 왕실의 정통성을 묶어두는 외교적 족쇄였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지혜가 없었다면 주몽의 초기 건국 과정은 부여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좌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아 부인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헌신을 넘어 고구려의 존립을 가능케 한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주몽이 고구려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는 동안 아들 유리는 부여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출신과 아버지를 향한 왕자들의 끊임없는 조롱 속에서 유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칠검의 파편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유아 부인은 유리가 마침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주몽의 유언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소나무 아래 칠검 조각을 찾아라고 알려줍니다. 이 칠검의 파편을 찾아내는 과정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리가 아버지의 천명을 이해하고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성장 서사였습니다. 유리는 칠검의 파편을 찾아내고 단단한 철로 이를 완벽하게 붙여 하나의 검으로 완성합니다. 파편을 완벽하게 잇는 이 행위는 흩어져 있던 고조선의 유민들을 하나의 고구려로 통합하겠다는 주몽의 담을 정신을 유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승했음을 상징합니다. 유리가 마침내 고구려에 도착했을 때 주몽은 이미 죽은 뒤였으나 유리가 완성된 칠검을 보여주자 고구려의 모든 대신들은 유리가 주몽이 남긴 진정한 천명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이대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개인의 무력이 아닌 하늘의 뜻을 이은 정통성으로 다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한 군사 정권이 아닌 정교한 통치 이념을 가진 제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원전 37년 위대한 영웅 주몽은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라 동명성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주몽은 백성들에게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민족의 삶을 안정시키고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주몽이 남긴 고구려의 혼과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몽의 후예들은 이 삼조고의 정신을 이어받아 담을 정신을 완성한 광개토 대왕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대제국을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몽의 후예입니다. 그의 피와 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맥동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고 다물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낸 주몽의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원동력입니다.